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의 결과 겨우 6일 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아랍연맹이 이스라엘에게 탈탈 털렸습니다. 3차 중동전쟁의 대승으로 이스라엘은 남쪽의 시나이 반도, 동쪽의 요르단강 서안, 북쪽의 골론 고항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기존보다 약 6배나 국토가 넓어졌죠. 반면 아랍연맹, 그 중에서도 범아랍주의를 내걸면서 3차 중동전쟁을 주도했던 이집트 나세르는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었습니다. 2차 중동전쟁으로 나세르의 인기가 올라간 반면 3차 중동전쟁으로 인해 나세르의 위상이 추락해버렸죠. 하지만 나세르는 아주 치사한 방식으로 인지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나세르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바람에 이집트가 졌다고 변명했습니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참전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걸로 면피하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적당한 퍼포먼스를 해주면서도 이 모든 책임들을 자신의 절친이자 정권의 2인자였던 아메르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분노한 아메르가 나세르를 축출하려 하다가 계획이 발각되어 체포되어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렇게 나세르는 인기와 정권의 명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세르 개인 건강이 좋지 못했고 1970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요. 그의 장례식에 500만 명이 모였다죠. 나세르는 끝까지 자기 이미지 갖고 가면서 죽은 겁니다. 아랍 국가들에선 나세르의 죽음에 대단히 비통해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4대 총리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는 대체 나세르가 자기 국민들에게 전쟁을 준 것 말고 뭘 했냐며 나세르를 조롱했습니다. 나세르 사후 나세르의 뒤를 이어 이집트의 대통령이 되어 이집트를 이끈 건 나세르와 함께 혁명정부의 인사였던 사다트였습니다. 비록 사다트 역시 나세르의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사다트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다트는 과도한 국유화 정책들을 폐기하고 또 군부를 대거 물갈이하면서 젊고 실력 있는 장교진들로 대체했죠. 군사 훈련도 혹독하게 진행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집트의 외교 기조는 친소련이었지만 사다트는 미국에게도 슬금슬금 접근하고 있었고, 이런 양다리 외교 정책으로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무기 지원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3차 중동전쟁 이후 이집트가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으니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에게 뺏기면서 수에즈 운하까지 뺏긴 겁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국가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수에즈 운하를 뺏긴 건 이집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이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집트는 반드시 수에즈 운하를 탈환해야 했죠.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죠. 처음 이 지역에 왔을 때 유엔 제안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 절반 정도만 할애받았는데 지금은 골란고원에서 시나이 반도에 이르는 영토를 넓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한테 꼭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한정되어 있는데 방어해야 하는 영역이 너무 넓어진 거잖아요. 또 그간 세 차례의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자랑하던 징병 동원도 이제 슬슬 부담스러워지고 의미 없는 이집트의 국지 도발은 지속되니 서서히 안전 불감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집트의 사다트는 수에즈 운하 탈환이 절실했기에 군사력을 강화하며 침공을 노리고 있었고,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이집트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고했지만 골다 메이어 총리와 모세 다양 국방부 장관은 그간 오합지졸 이집트에 대해서 딱히 큰 겁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탈환하고자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며 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0월 6일을 침공 날짜로 삼은 이유는 이때가 유대교에서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욤키푸르라는 명절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단식하거나 상당수가 휴가를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차 중동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며 역대 중동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가장 규모가 컸던 4차 중동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군은 특수부대를 내서 수에즈 운하를 도하합니다. 또 이집트군 공병대가 운하 도하에 큰 역할을 했죠. 수에즈 운하를 넘으면 이스라엘에서는 바레브 라인이라는 방어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방어선이 모래방벽이었어요. 모래가 그나마 화력에 잘 버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생각해낸 게 대형 파이프라인을 통한 물대포로 모래방벽을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9시간 만에 바레브 라인을 넘어선 이집트군은 이제 곳곳에 구축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철근 방어진지대를 무력화시켜야 했는데 휴일이었던지라 이스라엘 병사들이 휴가를 나가 있어서 공격하기 용이했고, 또 토산을 쌓고 그 위에서 전차를 올려놓고 포격하면서 철근 방어 진지대를 공략한 뒤 시나이 반도로 쭉 들어갑니다. 이게 옛날에 이집트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기에 대한 이집트군의 숙련도와 이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집트군의 전차들과 또 대전차 미사일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자랑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 전차 부대도 무력화시키죠. 이때 이스라엘 전차 병력 절반 이상이 괴멸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겐 자랑인 공군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 자랑인 이스라엘의 항공기들도 이집트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기 일쑤였습니다. 확실히 나세르보단 사다트였나봐요. 이 이스라엘은 더 많은 전차부대를 투입시키면서 시나이 반도의 광활한 사막에서
전투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차전이 전개됩니다. 이집트의 전차는 소련에서 지원받은 티거 전차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전차는 미국의 셔먼 전차를 개조한 전차들이었는데 티거나 셔먼이나 장단점이 있었겠지만 우열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동안은 이집트군이 전차에 대한 숙련도가 낮고 도망가기 바빴다면 4차 중동전쟁에선 제대로 싸웠는데 이집트군 전차부대의 대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차 300대가 박살이 나죠. 전쟁 개전 3일 만에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탈환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벼르던 아랍 국가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시리아였습니다. 시리아는 3차 중동전쟁 때 골란 고원을 뺏겼잖아요. 이 시리아에서는 반서구주의와 소련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의 사회주의 그리고 범아랍주의를 내세우는 사상을 합친 바트당이라는 정권이 지지를 받다가 3차 중동전쟁과 4차 중동전쟁 사이에 시리아 바트당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도 강경 여론이 대세였고 이집트와 함께 4차 중동전쟁에 나섰던 거죠.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골란고원을 탈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원래 시리아 군사력은 이집트만도 못했는데 이번엔 시리아도 달랐습니다. 시리아는 헬기를 적극 이용하면서 고원 전투에 임했고 무엇보다 시리아 전차 부대도 갑자기 정예화되어서 골란고원을 지키던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전멸시켰죠. 3차 중동전쟁 때 골란고원 전투에서 신화를 썼던 골란이 여단이었기에 처절하게 싸우기는 했으나 작정하고 들어온 시리아였던 만큼 이스라엘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골란고원에서 시리아의 승리는 시리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긴 김에 시리아군은 요르단까지 진격하기로 했는데 요르단강 100m를 앞두고 진군을 멈추었습니다. 요르단강까지 가라는 사전 지시가 없어서 현장 지휘관들이 멈추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겼을 때 그 다음 매뉴얼에 대한 판단을 못 내렸던 거죠. 만약 요르단강까지 갔으면 이스라엘은 바로 쥐지쳤을 텐데 덕분에 이스라엘에서는 증원군을 보낼 시간을 마련하였죠. 이스라엘의 시간을 벌어준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츠비카 부대였습니다. 골란고원에 시리아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휴가 중이던 츠비카 중위가 곧바로 복귀했는데 이미 이스라엘 전차 부대가 박살난 상황. 츠비카 중위는 반파되었지만 수리 가능한 전차 한두 대 가지고 이리저리 삥삥 돌면서 시리아 전체 30여 대를 상대로 10여 대를 격파시키는 신화를 씁니다. 이후로 근처에 있던 전차 부대가 조금씩 지원을 오지만 시리아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츠비카는 한 16대로 계속 시리아군과 3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싸우면서 시리아군 전차 60대를 격파하죠. 이스라엘은 가능한 전차 부대를 계속 골란고원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항공기도 보내는데 보내는 족족 시리아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죠. 시리아도 대규모 전차 부대를 계속 집어넣고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후퇴할 수가 없었어요. 골란고원 뚫리면 다음은 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수적으로 시리아 전차 수가 이스라엘 전차 수보다 10배가량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0대에서 20대 사이의 부대들이 조금씩 모여서 싸웠고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역전승이었습니다. 특히 칼린이 중령이 이끄는 이스라엘 제77기갑대대가 10대1의 싸움에서 시리아군을 후퇴시켰고 시리아군은 전차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죠. 물론 이스라엘도 피해가 컸어요. 생존자가 한 명만 남은 중대나 대대도 있었죠. 이 전투가 눈물의 계곡 전투입니다. 얼마나 처절했으면 눈물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한편 미국에서는 니켈그라스 작전이라고 엄청난 크기의 수송기를 통해 물자와 무기를 이스라엘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막타를 날리기 위해 기갑부대 긁어 모아서 후퇴하는 시리아 전차를 쫓았고 또 지대공 미사일 파회법을 파악한 이스라엘 공군 항공기도 부활하여 지원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전차들도 다 같이 모이죠. 골란고원 마지막 전차전에서 시리아 전차가 1200대가량이었는데 70% 이상이 격파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사수에 성공했는데 이스라엘의 총리 골다메이어는 기세를 몰아 시리아까지 진격하기로 하죠. 이라크가 시리아 구원하러 오는데 이스라엘에게 쓸려 나갑니다. 시리아 구하러 온 요르단 공군과 이라크 공군은 피아식별 착각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이스라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목전 앞까지 오고 폭격까지 이어지자 시리아는 별 수 없이 항복하고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도 이스라엘에게 시리아를 더 공격한다면 본인들이 참전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전선에 전력을 투입하니 이집트는 원래 목표였던 시나이 반도를 넘어 이스라엘 본토까지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이스라엘판 패튼이라고 할 수 있는 샤론 장군이 이끄는 전차 부대가 이악 물고 이집트 공격 방어에 나섰고 개전 초기까지만 해도 분명 이집트군에게 밀린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시점엔 샤론의 이스라엘 전차 부대가 이집트군 전차 200대를 격파합니다. 이스라엘 전차는 20대 손실되고요. 이스라엘의 샤론은 이집트군을 몰아내며 시나이 반도를 다시 뺏어오고 수에즈 운하 도하까지 계획합니다. 샤론은 이스라엘도 이집트 본토로 들어가려고 했죠. 이스라엘군이 포위하고 있던 이집트군 마지막 병력이 있어서
더 진격했으면 정말 이집트도 무너졌을 겁니다. 이때 다시 소련이 등장했고 미국까지 등판해서 이스라엘에게 선 넘는 짓은 하지 말라고 말렸죠. 그리고 미국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말린 배경 중 하나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었거든요. 이로써 1973년 10월 6일에 시작한 욤킴푸르 4차 중동전쟁은 약 20일 만인 10월 25일에 끝이 납니다. 4차 중동전쟁 후 이집트의 사다트는 차라리 소련보다는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는 저 미국을 더 우방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엄청 잘 싸우기는 했지만 피해가 너무 극심했던 터라 반전 여론이 대두되면서 온건의 바람이 붑니다. 1979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서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중재해주기로 하고 이집트와의 사다트와 당시 이스라엘의 총리 베긴과 함께 미국 대통령의 발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력이죠. 둘은 좋게 마무리된 듯 싶었으나 이 모든 중동전쟁의 시발점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를 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 이후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흘러서 지금의 전쟁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